내일이면 평생 해조차 보지 못하는 방에 갇혀 씨바지로 살아야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전 재산인 단량을 던져 선택한 것은 장터한 복판 기둥에 묶여 매를 맞던 한 벙어리 머슴이었습니다. 이 사람 값이 얼마요? 단양이요. 온양만 주소. 자, 여기 온양이요. 이 사람은 이제 제 남편이니 더는 매질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씨바지가 되기 싫어 말 못하는 거지랑 결혼하는 거냐며 비웃었지만 그녀는 벙어리 사내의 손을 잡고 새벽 안개가 자욱한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헐값에 남편을 산 처자와 벼랑간 아내가 생긴 벙어리 머슴. 두 사람의 운명을 뒤바꾼 기막힌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팔도에 유례 없는 대가뭄이 드리운 해가 있었습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쨍쨍 타올랐고 논바닥은 갈라져 거북등처럼 쩍쩍 벌어졌지요. 충청도 어느 고을의 장터에는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거린들이 들끓었고 밤이면 어디선가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칠 새 없이 흘러나왔지요. 그 고을에 분이라는 처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본래 학문을 가업으로 삼아 내려온 선비 가문의 딸이었지요.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무릎 앞에 앉아 천자문을 익혔고 10살이 채 되기 전에 이미 붓을 쥐어 아버지가 혀를 내두를 만큼 빼어난 필체를 선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뜬 뒤에도 분이는 아버지 곁에서 책과 붓을 벗하며 자랐으니 그것이 가난한 집안에서 분이가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자존이었지요. 그러나 그 자존도 그 재주도 운명의 무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분이의 아버지는 한때 이 고을의 지방 수령으로 임직하던 시절 고을에서 세도를 부리는 박진사와 현감이 서로 손을 잡고 백성들의 논밭을 헐값에 빼앗아 관아장부를 조작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의로운 선비는 이를 보다 못해 조정에 직접 고변하려 하였지요. 그러나 세상은 의로운 자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박진사와 현감이 먼저 손을 써 도리어 분이의 아버지를 횡령과 배임의 죄인으로 몰아붙였습니다. 결백을 증명할 증거 하나 내놓지 못한 채 파직되어 거리로 쫓겨난 선비는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병석에 눕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봄 빚더미 위에서 한 많은 눈을 감았지요. 빚은 고스란히 분이에게 남았습니다. 수십 냥. 분이가 손가락이 트도록 일하며 모아온 돈이라곤 고작 단량이 전부였으니 빚의 반이반도 되지 않는 돈이었습니다. 이미 박진사 댁에서는 분이를 씨바지로 들이기로 작정하고 내일 아침 일찍 하인들을 보내겠다고 통보해 온 터였지요. 한번 그 신세가 되면 바깥 봐라. 한 줄기도 마음대로 맞지 못하고 해도 달도 없는 방 안에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했지요. 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욱 두려웠습니다. 분이는 그날 밤 불도 켜지 못한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창호지 틈새로 스며드는 가느다란 달빛만이 방 안을 희미하게 밝혀주었지요. 분이는 무릎 위에 아버지가 남긴 낡은 벼루를 올려놓고 손끝으로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곳곳에 세월의 흔적이 깊이 팬 벼루, 아버지가 평생 곁에 두고 먹을 갈던 물건이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버지는 그 벼루를 분이의 손에 쥐어주며 눈을 마주쳤지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분이는 그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었지요. 살아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19해를 살아온 분이에게 내일이라는 날은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짓눌려 오고 있었지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싶었습니다. 그러나 달빛은 창호지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어김없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진사의 하인들이 들이닥치기 전 분이는 마지막으로 장터에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단량을 보태어줄 아는 이가 있을까 싶어서였지요. 그러나 장터의 사정도 고을의 사정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가뭄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굳어 있었고 좌판마다 물건은 볼품없이 쪼그라들어 있었지요. 분이는 이 사람 저 사람 사이를 비집고 다니다가 결국 장터 한복판에서 발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 커다란 사람 하나가 기둥에 묶여 있었습니다. 덩치는 산만하여 장정둘이 붙어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았지만 그 큰 몸은 두꺼운 밧줄에 칭칭 감겨 꼼짝도 못하고 있었지요. 그것은 한 머슴이었습니다. 주인 집 가게 앞에 내걸린 낡은 깃발처럼 묶인 채 주인 영감의 몽둥이질을 고스란히 맞고 있었습니다. 칠복이라 불리는 벙어리 머슴이었지요. 이 멍청한 놈아, 어제 광에서 뒤지작거린 게 내 짓이 아니라고. 어서 실토를 해, 실토를. 주인 영감이 나무 몽둥이를 휘두를 때마다 칠복의 어깨와 등에 둔탁한 소리가 일었습니다. 칠복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신음 한마디 내지 않고 고개를 조금 움츠린 채 그저 버텼지요. 벙어리인 그가 억울함을 말로 풀 수 없다는 것은 온 장터 사람이 아는 일이었으나 누구 하나 나서서 말리는 이가 없었습니다. 도리어 구경꾼들은 킬킬거리며 수군거렸지요. 저 벙어리가 또 당하는군. 말도 못하는 게 주인 눈밖에 날 짓은 왜 했담. 쯧쯧. 분이는 군중 틈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몸이 굳은 듯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딱한 마음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칠복의 눈 때문이었습니다. 몽둥이를 맞으면서도 그 눈은 공허하지 않았지요. 겁에 질린 빛도 원망의 빛도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꿰뚫어 보듯 조용하고 깊은, 기묘하게 맑은 눈이었습니다. 짐승처럼 두들겨 맞는 몸과 그 눈빛 사이의 간극이 너무 커서 분이는 자꾸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장터 너머 고을 바깥 어딘가를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지요. 뭔가를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분이는 알 수 없었으나 그 눈이 자신을 지나쳐 간 순간만큼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치 자신의 속마음을 꿰뚫어 본 것 같았지요. 그러나 칠복의 시선은 이내 다시 먼 곳으로 흘러갔고 주인 영감의 몽둥이도 잦아들 줄을 몰랐습니다. 분이는 끝내 발길을 돌렸습니다. 도와줄 돈도 도와줄 방도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장터를 빠져나오는 내내 그 눈빛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으면서도 흔들리지 않던 저 크고 고요한 눈동자가 분이의 가슴 한켠에 깊이 박혀버렸지요. 해가 기울어 저물녘이 되었을 때 분이는 방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장터에서 아는 일을 찾아다니며 돈을 구해보려 했으나 누구 하나 선뜻 나서는 이가 없었지요. 가뭄에 허덕이는 마당에 남의 빚까지 도와줄 여유가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분이는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어둠이 깔리자 분이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달랑방 하나에 낡은 이불 하나, 깨진 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요. 그것마저 온전히 자기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일이면 이 방도 떠나야 했으니까요. 분이는 긴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벼루를 보자기에 쌌습니다. 단량을 허리춤에 동여맸습니다. 그 다음 오래된 나무 상자 속에서 조심스럽게 비녀 하나를 꺼내 들었지요. 어머니가 쓰던 물건이었습니다. 대나무를 깎아 만든 소박한 비녀였는데 어머니는 어린 분이에게 이것 하나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분이는 그 비녀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어머니의 온기 같은 것이 아직 그 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지요. 박진사의 하인들은 내일 이른 아침에 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을 넘기면 끝이었지요. 분이는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씨바지로 들어가면 살아는 있겠지요. 굶어 죽지는 않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사는 것인지 분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딸로 태어나 붓을 잡고 그를 익혔던 분이가 방 안에 갇혀 아이만 낳다 늙어가는 것이 사는 것인지 분이는 일어섰습니다. 마음이 굳었지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방에서 내일 아침을 맞이하지는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보자기를 등에 지고 문을 열었을 때 밤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쓸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발을 멈추었지요. 그리고는 어둠 속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장터였습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장터는 낮과는 전혀 달랐지요. 빈 좌판들이 어둠 속에 늘어서 있었고 꺼진 등잔 연기만이 허공에 가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분이가 장터 어귀를 지나다 멈칫하며 발을 멈춘 것은 기둥 한 켠에 낮에 보았던 그 거대한 그림자가 여전히 묶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깊도록 그는 풀리지 않은 채였습니다. 고개를 기둥에 기댄 채 눈을 감고 있었는데 가슴이 겨우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 아직 숨은 붙어 있었지요. 분이는 한 발 다가섰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도와줄 힘이 없었습니다. 단양은 자신이 살아나갈 단 하나의 방도였으니까요. 분이는 시선을 거두려 했습니다. 그때 칠복이 눈을 떴습니다. 낮에 보았던 그 눈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기묘하게 맑고 깊은 눈. 칠복의 눈동자가 분이를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도와달라는 눈도 아니었고 원망하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분이를 알아보는 눈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잠깐 스쳤던 그 처자를 기억하고 있다는 듯이 분이는 그 자리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날이 밝으려면 아직 한 식경은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 한쪽이 겨우 어슴풀에 풀리기 시작하는 시각이었지요. 분이는 칠복의 앞에 서서 허리춤에 꽁꽁 묶어두었던 단양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그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움인지 결심인지 분이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칠복의 주인영감이 새벽 장사를 준비하러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장터 입구 쪽에서 또 다른 발소리들이 들려왔지요. 둘이 아니라 여럿이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 단단한 집신 소리. 분이는 반사적으로 몸을 낮추었다가 이내 일어서서 주인 영감 앞에 섰습니다. 이 사람 값이 얼마요? 제발 저 벙어리를 저에게 팔아주시오. 주인 영감은 눈을 껌벅이며 분이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이른 새벽에 처자 하나가 홀로 나타나 벙어리 머슴의 값을 묻고 있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일이었지요. 그러나 주인 영감의 눈이 분이의 손에 쥔 단양에 닿자 생기가 돌았습니다. 단양, 딱 단양이요. 우연이라 하기엔 너무 정확한 값이었습니다. 분이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단양을 주인 영감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 사내는 이제 제 남편입니다. 그러니 더는 매질하지 마십시오. 순간 주위가 조용해졌습니다. 새벽 장터에 나와 있던 몇몇 상인들이 일손을 멈추고 분이를 바라보았지요. 그리고 이내 웃음이 터졌습니다. 미쳤나, 저 처자가. 벙어리 머슴을 남편이라고? 참나. 단양의 저 덩치를 샀어. 헐값도 그런 헐값이 없네. 주인 영감은 킬킬 웃으며 단양을 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어차피 거추장스러운 짐 같은 존재였지요. 밥은 산더미같이 먹어치우고 말은 못하니 사람들 사이에서 쓸모도 없고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머슴이었으니까요. 단양을 받고 넘기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고 수군거리는 동안 분이는 칠복의 밧줄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닿지 않는 매듭은 이로 뜯어가며 풀었지요. 밧줄이 끊어지자 칠복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키가 몇이는 될 것 같은 거대한 몸이 새벽 어스름 속에 섰을 때
웃음을 터뜨리던 사람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장터 입구 쪽의 발소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칠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요. 그 손이 어떤 손인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분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손을 잡고 걷는 것이 박진사의 방 안에서 썩어가는 것보다 낫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두 사람은 장터를 빠져나가 숲 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박진사의 하인들이 고함을 질러댔지만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낮게 깔린 숲은 순식간에 두 사람을 삼켜버렸지요. 숲은 어두웠습니다. 안개가 낮게 깔려 발밑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요. 분이는 칠복의 손을 놓지 않고 뛰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이 닿는 대로 숨이 붙어 있는 한 달렸지요. 한 식경 넘게 달린 끝에 분이의 발이 뿌리에 걸려 고꾸라졌습니다. 손으로 땅을 짚으며 넘어졌는데 무릎과 발바닥이 돌에 쓸려 상처가 났지요. 분이는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칠복이 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분이의 발을 자신의 손으로 조심스럽게 들어 상처를 살폈지요. 그 손이 생각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두 사람이 숨어든 곳은 산중터 골짜기에 자리한 이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오래전에 누가 살다 떠난 듯 들보가 낡고 문짝이 비뚤어져 있었지만 비바람을 막기에는 충분했지요. 칠복이 부서진 문을 눌러 닫고 구석에 남아있던 나무 조각을 모아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불꽃이 일자 어두운 방 안에 비로소 온기가 돌기 시작했지요. 칠복은 소매자락을 뜯어 분이의 발에 난 상처를 감아주었습니다. 분이는 그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장터에서 몽둥이를 맞으며 묶여있던 그 손이 지금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상처를 감아주고 있었지요. 분이는 뭔가를 말하려다가 먼저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나는 내일 씨바지로 팔려가는 것이 두려워 도망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이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며 말을 이었지요. 그래도 그쪽 손을 잡았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말도 못한다는 것밖에 몰랐지만 씨바지로 가느니 이름 없는 벙어리의 아내로 살다 죽는 편이 낫겠다 싶었지요. 화롯불이 타닥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칠복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이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낮의 장터에서 새벽 어스름 속에서 보았던 그 깊고 조용한 눈빛이었으나 지금은 그 안에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연민인지 다짐인지 분이는 가늠할 수 없었지요. 칠복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없는 끄덕임이었지만 분이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은 불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깥에서는 밤바람이 골짜기를 훑고 지나갔지요. 가뭄에 시달린 나무들이 마른 소리를 냈고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한 번 들렸다가 조용해졌습니다. 화롯불은 두 사람의 그림자를 낡은 벽 위로 길게 드리웠지요. 말 못하는 머슴과 도망친 노비, 아무것도 없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나란히 앉은 두 그림자는 그 밤만큼은 어쩐지 외롭지 않아 보였습니다. 빈집에 숨어든 지 사흘째 되던 날부터 칠복은 새벽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숲으로 나갔습니다. 가뭄에 쪼개진 나무들 사이를 누비며 땔감을 해오고 깨진 항아리를 찾아다니다 골짜기 샘물을 길어왔지요. 밥 짓는 법도 알았고 지붕에서 비가 새는 곳을 찾아 이영을 덧대는 법도 알았습니다. 손발이 익숙하고 빠른 것이 제 집인 듯 자연스러웠지요. 분이는 그것이 이상했습니다. 장터에서 보았을 때 칠복은 주인에게 짓눌려 멍하니 매를 맞는 존재였는데 이곳에서의 칠복은 전혀 달랐으니까요. 낮 동안의 칠복은 과묵하되 민첩했습니다. 추노꾼들의 눈을 피해 장터 쪽에서 들리는
인기척을 먼저 알아채는 것도 언제나 칠복이었지요. 분이가 눈치채기도 전에 이미 몸을 낮추고 은신처로 이끌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달랐습니다. 장터에서 기둥에 묶여 있을 때의 그 짐승 같은 둔중함이 아니라 발소리를 죽이고 중심을 낮추는 절도 있는 움직임이었지요. 분이는 그 등을 보다가 이따금 눈을 깜박였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내가 단양의 산벙어리 머슴이 맞는가 싶어서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이상한 것은 밤이었습니다. 칠복은 분이가 잠든 뒤에도 쉬이 눕지 않았지요. 화롯불 앞에 홀로 앉아 분이가 아버지의 유품으로 보자기에 싸두었던 낡은 벼루를 꺼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분이가 깊이 잠든 줄 알고 아무렇지 않게 꺼내는 것 같았지요. 칠복은 벼루를 소매자락으로 천천히 닦기 시작했습니다. 먹물이 켜켜이 쌓인 표면을 닦고 가장자리 홈을 손끝으로 더듬고 그러다 벼루를 뒤집어 밑바닥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지요. 분이는 가만히 눈을 뜨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칠복의 얼굴이 달랐습니다. 낮 동안의 무표정이 아니었지요. 이마에 깊은 주름이 잡히고 눈빛이 날카롭게 가라앉은 채 무언가를 골몰이 생각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장터에서 멍청한 벙어리라 불리던 그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혹은 오랜 세월 무언가를 무겁게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지요. 그 얼굴이 너무 낯설고 또 너무 선명해서 분이는 숨을 죽이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도 물론 아무 말이 없었지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낮과 밤의 눈빛으로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밤이었습니다. 바람이 골짜기를 타고 세차게 불어왔고 화롯불이 가늘게 흔들렸지요. 분이는 그날따라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다가 눈을 떴을 때 칠복은 또 벼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칠복이 벼루를 뒤집어 밑바닥을 촛불에 가까이 대고 있었지요. 오래된 먹물대가 두텁게 앉아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숨소리를 죽였습니다. 칠복이 멈추었습니다. 손끝이 무언가에 닿은 듯 문지르던 동작을 멈추고 그 자리에서 가만히 있었지요. 그런 다음 천천히 벼루를 촛불 가까이 당겼습니다. 분이는 그 순간 칠복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눈이 가늘어졌고 턱선이 단단하게 당겨졌지요.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쁨인지 당혹인지 분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칠복은 한참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벼루를 두 손으로 받쳐 든 채 눈을 감았다가 뜨고 다시 밑바닥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러다 마침내 벼루를 내려놓았을 때 그 눈빛은 아까와 달리 어딘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이 방 안이 아닌 아주 멀고 오랜 어딘가를 바라보는 눈이었지요. 분이가 살며시 일어나 다가섰습니다. 칠복이 돌아보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눈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따라가 보고 싶었습니다. 그 벼루에서 뭘 보셨습니까? 분이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똑바랐습니다. 칠복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칠복은 잠시 분이를 바라보다가 벼루 밑바닥을 분이 쪽으로 들어 보였습니다. 촛불 아래 오랜 먹물대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문양 하나가 있었습니다. 단순한 긁힌 자국이 아니었지요. 정교하게 새겨진 누군가의 손이 공들여 만든 문양이었습니다. 꽃인지 글자인지 분이의 눈에는 명확히 보이지 않았으나 칠복의 눈에는 분명히 보이는 것이 있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것이에요. 그 이상은 저도 모릅니다. 칠복이 다시 벼루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인지 지금은 말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분이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칠복이 오랫동안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뜬 채 누워 있다는 것을 분이는 알았습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그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으니까요. 엿새째 되던 날, 분이는 골짜기 아래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지요. 두세 마리가 번갈아 짖다가 동시에 울부짖는 소리였습니다. 추노꾼들이 몰고 다니는 사냥개 소리였습니다. 칠복이 먼저 몸을 낮추었습니다. 손을 들어 분이에게 움직이지 말라는 신호를 보냈지요. 분이는 보자기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숨을 참았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골짜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이 분명했지요. 두 사람이 숨어 있는 빈집에서 불과 몇십 걸음 아래였습니다. 칠복이 분이의 손목을 잡고 집 뒤편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뒤로 나가면 가파른 비탈이 시작되는 곳이었지요. 칠복은 비탈 위로 올라가는 대신 옆으로 몸을 낮추어 바위 틈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사람 하나가 겨우 들어갈 좁은 틈이었습니다. 분이를 먼저 밀어넣고 자신도 따라 들어갔지요. 추노꾼들이 빈집 마당으로 들어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넷 혹은 5명, 나뭇가지 밟는 소리와 무기 부딪히는 소리가 뒤섞였지요. 분명 여기 사람 흔적이 있소. 불 피운 자리도 있고 산 위로 올라갔나. 갈라져서 찾아보시오. 발소리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 명이 바위 쪽으로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지요. 분이는 칠복의 팔을 꽉 쥐었습니다. 칠복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추노꾼의 발이 바위 앞에서 잠깐 멈추었다가 다른 쪽으로 꺾이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추노꾼들이 물러간 뒤에도 칠복은 1식경 넘게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나가려 하자 손으로 제지했지요. 그리고 그 판단이 옳았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 하나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빈집 주변을 한 바퀴 천천히 돌다가 바위 앞에서 다시 한 번 멈추었습니다. 길게 서너 번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지요. 그러다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박진사 쪽 사람이 심어둔 눈이었는지 아니면 단순한 추노꾼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칠복이 두 번째 기척까지 예상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분이는 바위 틈을 빠져나오며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이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또렷하게 들었지요. 도망 다니는데 익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누군가를 쫓거나 혹은 쫓기는 상황을 오래전부터 훈련해온 사람의 움직임이었지요. 분이는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묻고 싶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추노꾼들을 따돌린 뒤 두 사람은 더 깊은 골짜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흘길을 더 들어간 곳에 낡은 토담집이 하나 있었지요. 지붕이 반쯤 내려앉았으나 한쪽 방은 아직 쓸 수 있었습니다. 칠복이 무너진 흙벽을 손으로 허물어 입구를 낮추고 안쪽에 나뭇가지를 깔아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복이 방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마당 한가운데에 쪼그려 앉았지요. 분이가 이상히 여겼다라 나갔을 때 칠복은 분이의 벼루를 마당 흙바닥에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먹을 갈물이 없으니 맨벼루였지요. 칠복이 주변을 둘러보더니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러더니 흙바닥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분이는 처음에는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나뭇가지가 움직이며 그려내는 획을 따라 시선을 내리깔다가 발이 얼어붙었지요. 글이었습니다. 그것도 보통 글이 아니었습니다. 획 하나하나가 힘차고 단단했으며 굵기를 달리하는데 일체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글바닥에 나뭇가지로 쓰는 것인데도 문장이 정갈하고 절도가 있어 어느 대가의 서한 위에 먹으로 쓴 글을 보는 것 같았지요. 분이는 자신도 모르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놀라지 마시오. 다 설명할 것이오. 지금은 믿어주시오.
분이는 그 글을 읽고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을 바라보았지요. 칠복은 분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달빛이 마당을 고르게 적시는 속에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보았지요. 분이의 손이 바닥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칠복이 쓴 글 옆 아직 비어있는 흙바닥에 천천히 썼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말해주셔야 합니다. 칠복이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웃음이라 부르기에 너무 작은 것이었으나 분이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저 사람이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분이는 그 생각을 하며 나뭇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 흙바닥에 나란히 앉아 말 대신 글로, 글 대신 침묵으로 밤을 보냈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마른 숲을 훑고 지나갔고 마당의 흙바닥에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장들이 조용히 달빛을 받고 있었지요. 다음 날 밤도 그 다음 날 밤도 두 사람은 흙바닥에 글을 썼습니다. 처음에는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칠복이 쓰면 분이가 답하고 분이가 쓰면 칠복이 받았지요. 그러다 나흘째 밤에 이르러서는 두 사람의 글이 길어졌습니다. 칠복이 썼습니다. 나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오. 말을 하지 않는 것이오. 이 고을에 들어온 뒤로 줄곧 말을 잃은 사람 행세를 해왔소. 분이는 그 문장을 3번 읽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요. 그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단양에 샀던 벙어리 머슴이 처음부터 벙어리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분이는 잠시 나뭇가지를 쥔 채 멈추었다가 썼습니다. 왜 이 고을에 들어왔습니까? 칠복의 나뭇가지가 움직였습니다. 조정의 명이 있었소. 박진사와 현감이 결탁하여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고 관아장부를 조작한다는 고변이 들어온 것이요. 나는 그 정황을 직접 캐내기 위해 잠입하였소. 머슴이 매를 피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하면 즉각 박진사 쪽에 보고되는 구조였소. 그래서 막고 있었던 것이요. 분이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러면 장터에서 몽둥이를 맞던 것도 결박된 채 밤을 지새우던 것도 전부 그 사람이 스스로 선택한 위장이었다는 말이었지요. 분이가 단량을 던지고 그 손을 잡지 않았다면 칠복은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었을까? 분이는 그것도 썼습니다. 내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어쩌실 생각이었습니까? 칠복이 잠깐 멈추었다가 답했습니다. 그날 밤 안으로 빠져나갈 방도가 있었소. 그러나 낭자가 먼저 손을 내밀었지요. 분이는 그 문장을 읽고 눈을 들었습니다. 칠복이 분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그 깊고 조용한 눈이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분이가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어머니의 비녀를 꺼내 들었지요. 대나무를 깎아 만든 소박한 비녀였습니다. 이 골짜기 생활에서도 분이는 그것만큼은 늘 품 안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신 물건입니다. 살아계실 때부터 각별히 여기던 것이었지요. 분이가 나지게 말하며 비녀를 내밀었습니다. 칠복이 받아들었지요. 비녀를 촛불 가까이 들어 살피던 칠복의 손이 손잡이 끝에 닿는 순간 멈추었습니다. 손잡이 끝에 나무 마디 부분에 아주 작고 정교하게 새겨진 문양이 있었지요. 낡고 닳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칠복의 눈에는 또렷이 들어왔습니다. 벼루 밑바닥에서 보았던 그 문양이었습니다. 같은 선, 같은 형태, 같은 각인이었지요. 칠복의 눈이 커졌다가 이내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비녀를 조심스럽게 돌려 속을 살폈습니다. 대나무 안쪽은 비어 있었지요. 무언가를 넣어 보관할 수 있을 만한 속이었습니다. 칠복은 그것을 확인하고 비녀를 분이에게
칠복은 나뭇가지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썼습니다. 낭자의 아버지와 나의 가문은 같은 뜻을 품은 사이였소. 이 각인은 그 사이에서만 통용되던 표식이요. 두 유품에 같은 것이 새겨져 있다면 낭자의 아버지는 우리가 찾던 사람이요. 분이는 그 글을 읽으며 숨을 멈추었습니다. 아버지가 이 사람이 찾던 사람이었다고. 억울하게 파직되고 빚을 지고 세상을 뜬 그 아버지가 이 사람의 가문과 같은 뜻을 나누던 사이였다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분이는 비녀를 두 손으로 꽉 쥐었지요. 칠복이 분이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조용히 얹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그 한 동작으로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화롯불이 타닥거리며 작은 소리를 냈고 골짜기의 밤바람이 부드럽게 흘렀지요. 글바닥 위의 문장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숨어든 지 열흘이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생활은 기묘한 방식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지요. 칠복이 새벽에 나가 먹을 것을 구해오면 분이가 불을 피우고 낮에는 각자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가 밤이면 흙바닥에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말 대신 글로 나누는 대화였지만 어쩌면 날보다 더 솔직한 것들이 그 안에 담겼지요. 분이는 아버지 이야기를 썼고 칠복은 오래전 가문이 어떤 뜻을 품고 살아왔는지를 짧게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장들은 비가 오면 지워지고 바람이 불면 흩어졌지만 그 말들은 두 사람의 가슴에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두 사람에게 그리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지요. 열이틀째 되던 날 오후 마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한 줄기가 아니었습니다. 세 군데에서 거의 동시에 올라오는 연기였지요. 칠복이 비탈 위로 올라가 먼 곳을 살피더니 내려와 흙바닥에 빠르게 썼습니다. 관군이요. 박진사가 현감에게 청해 병사를 풀었소. 추노군과 관군은 달랐습니다. 추노군은 피할 수 있었지만 관군은 고을 전체를 틀어막고 뒤지는 존재였지요. 분이는 보자기를 등에 지고 일어섰습니다. 칠복도 몸을 낮추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 골짜기를 벗어나려는 순간 아래쪽에서 발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빠져나갈 틈이 없었습니다. 관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분이는 뒤로 물러섰고 칠복은 분이 앞에 섰지요. 그러나 넷의 둘이었습니다. 칠복이 두 명을 제압하는 사이 나머지 둘이 분이를 붙잡았습니다. 포박줄이 분이의 손목에 감겼을 때 칠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분이가 처음 보는 표정이었지요.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던 그 눈이 처음으로 균열을 드러냈습니다. 관아로 끌려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포박된 채 걷는 분이의 발이 자꾸 걸렸지요. 칠복도 두 팔이 묶인 채 끌려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지만 말을 나눌 수 없었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들어 칠복을 보았을 때 칠복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이었습니다. 마지막 패를 어떻게 쓸 것인지를 계산하는 눈이었지요. 마을 어귀를 지날 때 곤줄인 백성들이 길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몇몇은 돌을 집어들기도 했지요. 분이를 향해서가 아니라 관군을 향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관군이 칼을 들어 보이자 하나둘 물러섰습니다. 가뭄에 지친 백성들에게 저항할 기력은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관아의 옥사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고 어두운 돌방이었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은 채 눈을 감았지요. 아버지가 바로 이 옥사에 갇혔던 것이 기억났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도 없이 차가운 돌 위에서 밤을 지새웠을 아버지. 그 자리에 이제 분이가 앉아 있었지요. 역사가 반복되는 것 같아 분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옥사는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칠복은 한 칸에, 분이는 맞은편 칸에 갇혔지요.
쇠창살 사이로 서로의 모습은 보였지만 거리가 있어 손이 닿지는 않았습니다. 관군이 물러가자 옥사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았습니다. 내일 아침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관군 하나가 말하고 갔지요. 박진사가 이미 현감에게 손을 써두었을 테니 재판이라 해봤자 형식에 불과할 것이었습니다. 칠복은 살인범으로 수배가 되어 있었고 분이는 노비 신분으로 도망친 죄인이었지요. 증거가 없었습니다.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칠복이 움직였습니다. 분이가 고개를 드니 칠복이 쇠창살 가까이 다가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짓으로 분이를 불렀지요. 분이가 창살 가까이 다가가자 칠복이 품속 어딘가를 가리켰습니다. 분이의 품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분이는 잠깐 멈추었다가 비녀를 꺼냈지요. 칠복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더니 양손에 검지를 들어 맞대었다가 힘으로 꺾는 동작을 해 보였습니다. 분이는 그 뜻을 알아채고 눈이 커졌지요. 비녀를 부러뜨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요? 목소리가 낮게 갈라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물건이었습니다. 분이가 평생 품 안에 지니고 살아온 것이었지요. 분이는 칠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눈이 말하고 있었지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분이는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비녀를 두 손에 쥐었지요. 부러졌습니다. 마디 부분에서 깔끔하게 꺾이며 속이 드러났습니다. 분이는 비녀 안쪽을 들여다보았지요. 비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얇게 접힌 비단 조각이었습니다. 너무 얇고 작아서 대나무 속에 끼워 넣어도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크기였지요. 분이는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접힌 비단을 펼치자 촘촘하고 작은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분이의 아버지 필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분명했지요. 박진사와 현감이 주고받은 뇌물의 품목과 날짜, 그리고 액수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장부였습니다. 거래가 시작된 시점부터 어느 마을의 전답이 누구에게 넘어갔는지, 관하 장부에는 어떻게 기록되었는지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분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알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파직되기 전에 이미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고 세상을 떴던 것이었지요. 대신 비녀 속에 숨겨 분이에게 남겼습니다. 절대로 꺾지 말라고 당부했던 것은 때가 올 때까지 이것을 지키라는 뜻이었지요. 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이것을 맡겼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지금 이 순간까지 모르고 지니고 있었다는 것이 동시에 가슴을 울렸지요. 칠복이 창살 너머에서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들어 칠복의 눈을 마주쳤습니다. 이게 증거가 됩니까? 칠복이 천천히 그리고 또렷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옥사 안으로 파고드는 바람은 차가웠고 돌바닥은 냉기를 올려보냈지요. 분이는 무릎을 세우고 등을 벽에 기댔습니다. 손 안에는 부러진 비녀의 두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요. 비단지는 품속 깊이 넣어두었습니다. 칠복은 창살 가까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었지요. 분이가 그 옆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일 재판에서 그 비단지를 꺼내면 됩니까? 칠복이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분이는 그 뜻을 이해하는데 잠깐 시간이 걸렸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었지요. 현감이 박진사의 편인 이상 재판 자체가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분이가 비단지를 꺼내는 순간
현감은 그것을 빼앗거나 묵살하고 분이를 증거를 조작한 죄인으로 몰 수도 있었지요. 노비 신분의 처자가 내미는 종이 한 장이 현감의 말을 이길 수 없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칠복은 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지요. 분이는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 무언가를 결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칠복이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자신의 손바닥 위에 천천히 글자를 그었습니다. 분이는 창살 너머로 그것을 읽었지요. 내가 말을 하겠소. 분이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이 칠복의 방패였습니다. 벙어리 행세를 하는 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은 의심받지 않았지요. 그러나 입을 여는 순간 그 방패는 사라집니다. 위장이 풀리는 순간 박진사와 현감이 그를 제거하려 들 것은 불 보듯 뻔했습니다. 위험합니다. 분이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칠복이 고개를 들었지요. 분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쪽이 입을 여는 순간 저들이 그쪽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칠복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이 오래도록 분이 위에 머물렀지요. 그러다 다시 손바닥에 글자를 그었습니다. 낭자의 아버지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소. 나는 말을 할 수 있소. 분이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더 말리지 못했습니다. 말릴 수 있는 말이 없었지요. 칠복이 한 글자씩 손바닥에 그어가는 동안 분이는 창살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이마를 파고들었지요. 재판은 해가 뜨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옥사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바람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고 하늘의 빛이 아주 서서히 변해가고 있었지요. 칠복은 그 밤을 눈을 뜨고 지새웠습니다. 분이도 끝내 잠들지 못했지요. 두 사람은 창살을 사이에 두고 말 한마디 없이 새벽을 맞았습니다. 관아 마당에 아침 햇살이 내리쬐 무렵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현감이 동원 대청 위에 좌정하고 그 아래 마당의 분이와 칠복이 무릎을 꿇었지요. 박진사는 한쪽에 일관을 정제하고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관아 마당 바깥으로는 소문을 들은 백성들이 모여들었지요. 가뭄에 시달린 얼굴들, 박진사에게 전답을 빼앗긴 사람들, 곤줄인 아이를 아는 어미들이 담 너머에 가득했습니다. 현감이 낮게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도망친 노비와 살인 혐의로 수배된 자를 심리하겠다. 형식적인 문초가 이어졌습니다. 현감은 이미 결론을 정해두고 있었지요. 분이가 억울함을 호소해도 돌아오는 것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칠복은 벙어리이니 묻지도 않았지요. 이 자는 살인범이며 이 처자는 노비 신분으로 도주한 자이다. 법에 따라 처벌을 내리겠다. 현감이 형리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형리가 형장을 들고 분이 앞에 섰지요. 분이는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이를 꽉 물고 정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 재판은 국법에 어긋난다. 목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로질렀습니다. 낮고 단단하며 공기를 가르는 듯 청명한 목소리였지요. 형리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진사가 자리에서 반쯤 일어났지요. 칠복이 무릎을 세우고 일어서고 있었습니다. 두 팔이 포박된 채였지만 등이 꼿꼿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칠복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채는 데는 잠깐의 시간이 필요했지요. 벙어리였습니다. 장터에서도 관아에 끌려오는 길에서도 옥사에 갇혀서도 단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당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현감이 가장 먼저 정신을 수습했습니다. 벙어리가 말을 하다니 제정신이냐. 칠복이 현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현감의 목소리가 첫 음절 이후로 흔들렸지요. 칠복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원고도 피고도 증인도 듣지 않은 재판이 어찌 재판이요? 현감, 이것이 조정에서 내린 법도요?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크지도 않았지요. 그러나 마당 구석까지 또렷하게 전달되었습니다. 담 너머에 서 있던 백성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박진사가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저자를 끌어내라. 벙어리 행세를 하며 재판을 어지럽히려는 자다. 칠복이 박진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시선 하나만으로 박진사의 목소리가 잦아들었지요. 칠복이 말했습니다. 박진사, 매물장부를 아직 기억하시오? 마당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형리가 멈추었고 현감이 의자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지요. 박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분이는 칠복의 옆에서 그 장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벙어리라 불리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단양에 팔렸던 머슴이 서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마당에서 가장 똑바로 선 사람은 그였습니다. 마당 안에 침묵이 가득 찼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이 일그러졌다가 다시 굳어졌습니다. 현감이 팔걸이를 짚으며 몸을 세웠지요. 이자가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이냐. 뇌물장부라니. 저자를 당장 제압하라. 병사 둘이 칠복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칠복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가까워질수록 목소리가 더 또렷해졌지요. 나는 반년 전 조정의 밀명을 받고 이 고을에 잠입하였소. 병사들이 멈추었습니다. 현감이 손을 들어 제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의 무게 때문이었지요. 마당 바깥의 백성들 사이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칠복이 말을 이었습니다. 박진사와 현감이 결탁하여 백성들의 전답을 빼앗고 관아장부를 조작한다는 고변이 조정에 들어갔소. 나는 그 정황을 직접 캐내기 위해 파직된 관리로 위장하고 머슴으로 흘러들어 이 고을에 잠입하였소. 박진사의 눈을 피하기 위해 벙어리 행세를 유지하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이유가 없소. 박진사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자연스럽지 않았지요. 암행어사라고? 이자가 정신이 나갔군. 암행어사라면 마패가 있어야 할 것 아니냐. 머슴 출신 벙어리가 감히 어사 행세를 하다니 이것 자체가 불경이요 참수감이로다. 현감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지요. 저자를 당장 끌어내어 참수하라. 증거도 없이 현감을 능멸한 죄다. 병사들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가 벌떡 일어섰지요. 잠깐. 분이의 목소리가 마당 위로 퍼졌습니다. 형리와 병사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분이를 보았습니다. 분이는 품속에서 비단지를 꺼내 높이 들었지요. 이것을 보시오. 박진사와 현감이 주고받은 뇌물의 품목과 날짜, 액수가 적힌 장부요. 내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남긴 것이요. 현감이 눈을 가늘게 좁혔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지요. 그러나 현감이 입을 열기도 전에 마당 바깥함 너머에서 외침이 쏟아졌습니다. 맞소, 우리 논이 박진사에게 넘어갈 때 아무 이유가 없었소. 현감이 내준 것이요. 이 고을 사람들 다 알고 있소. 쌓였던 원한이 터지는 소리였습니다. 담 너머 백성들이 물밀듯 관아 마당 쪽으로 밀려들었지요. 현감이 병사들에게 고함을 질렀지만 수십 명의 백성들과 몇 명의 병사가 싸울 수는 없었습니다. 칠복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도 칠복을 보았지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친 그 찰나 칠복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시온이요. 이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순간이었지요. 칠복도 벙어리 머슴도 아닌
이 사람의 진짜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암행어사 이시온이요. 반년간 이고을에 잠입하여 박진사와 현감의 결탁 정황을 낱낱이 캐내었소. 조정의 밀명이 있었으며 내게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 있소. 현감이 병사들에게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박진사가 자리를 피하려 몸을 돌렸지요. 마당이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분이는 비단지를 두 손으로 꽉 쥔 채 이시온의 옆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과 이 사람이 캐낸 것이 이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시온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현감의 고함이 처음으로 멈추었지요. 관아 마당 위로 봄볕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가뭄에 갈라진 땅 위로 내리쬐는 햇살이었지만 그 빛만큼은 거짓이 없었지요. 관아 마당의 소란이 잦아들지 않는 가운데 현감이 병사들을 향해 다시 고함을 질렀습니다. 백성들을 밀어내고 마당을 정리하라는 명이었지요. 병사들이 창을 들어 백성들을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담 너머에서 외치던 목소리들이 하나둘 잦아들었지요. 박진사는 자리를 피하려다 병사들에게 붙잡혀 한쪽에 서 있었습니다. 마당이 다시 정리되었을 때 현감이 동원 위에 좌정하여 분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종이 쪼가리가 증거라고 노비 신분의 처자가 어디서 구해온 것인지도 모를 글 몇 자가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현감의 목소리는 다시 안정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시온이 정체를 밝혔으나 마패가 없는 이상 현감으로서는 끝까지 버틸 여지가 있었지요.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왕명을 증명하지 못하면 관아 안에서는 현감의 말이 법이었으니까요. 분이는 현감의 말을 들으며 손안의 비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현감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요. 비단지 하나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현감이 가짜라 우기면 그뿐이었으니까요. 분이는 이를 꽉 물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현감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었지요. 바닥에 놓인 보자기를 풀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버지의 벼루였습니다. 분이는 벼루를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리고 뒤집었지요. 벼루 밑바닥을 현감 쪽으로 향해 높이 들었습니다. 오랜 먹물대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문양, 정교하게 새겨진 각인이었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분이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각인은 이시온 다문과 대대로 뜻을 같이 한 청렴한 관리들 사이에서 통용되던 표식이요. 내 아버지의 벼루 밑바닥에 이것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내 아버지가 이시온 가문과 같은 편이었다는 증거요. 그리고 어머니의 비녀 손잡이 끝에도 이 각인이 새겨져 있었소.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품고 있던 물건이지요. 현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박진사의 얼굴에도 처음으로 동요가 일었지요. 확신에 차 있던 두 눈이 흔들렸습니다. 각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유품의 동일한 표식이 새겨져 있다는 것은 우연이라 할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분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소. 비단지를 비녀 속에 숨겨 딸에게 남기고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세상을 떠났지요. 나는 그것을 모르고 살았소. 그러나 이제 알았으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쓰겠소. 현감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침묵이 길지는 않았지요. 곧 가짜라며 소리를 높일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침묵 속에서 분이는 보았습니다. 현감의 눈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스치는 것을. 이시온이 분이의 옆에 나란히 섰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자 현감이 다시 소리를 높였지요. 헛소리도 유분수지. 각인이 무엇이든 마패가 없는 자는 어사가 아니다. 저 둘을 다시 옥사로 끌어넣어라. 병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이시온이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때가 왔다는 눈이었지요. 병사들이 다가오는 것을 이시온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오른손을 가슴 안쪽으로 넣었지요. 품 안 깊숙한 곳, 겉으로는 전혀 알 수 없는 자리에 꿰매어 두었던 것을 꺼냈습니다. 마패였습니다. 둥글고 묵직한 은빛 폐가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났습니다. 마패에 새겨진 글자가 또렷이 드러났지요. 이시온이 그것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관아 마당 전체가 보일 수 있도록. 움직이던 병사들이 멈추었습니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바라보았고 그 눈빛이 마당 전체를 훑었지요. 현감이 자리에서 반쯤 일어섰습니다. 박진사가 뒷걸음질을 쳤지요. 마당 바깥에서 다시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이시온이 입을 열었습니다. 왕명이요. 두 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두 글자가 관아 마당의 공기를 완전히 바꾸었지요. 병사들이 창을 내렸습니다. 형리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갔지요. 나는 전하의 명을 받아 이 고을에 잠입한 암행어사 이시온이요. 반년간 이 고을의 실상을 낱낱이 살피고 박진사와 현감의 결탁 정황을 직접 확인하였소. 오늘 이 자리가 그 임무를 마치는 자리요. 현감이 다시 소리를 높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목이 열리지 않았지요. 마패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현감이 수십 년 관직 생활을 하며 마패를 모를 리가 없었으니까요. 박진사가 현감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도망치자는 눈짓이었지요. 그러나 이미 병사들이 마당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시온의 마패를 본 병사들이 본능적으로 왕명의 편에 선 것이었지요. 이시온이 마패를 내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현감은 박진사와 결탁하여 지난 5년간 이 고을 백성들의 전답 수백 혀를 헐값에 빼앗고 관아 장부를 조작하였소. 그 과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고변하려 한 선량한 관리를 도리어 죄인으로 몰아파직시켰지요. 그 관리의 딸이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분이요. 마당 바깥에서 백성들이 다시 물밀듯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병사들이 막지 않았지요. 박진사에게 전답을 빼앗겼던 사람들,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았던 사람들, 굶주림에 시달리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마당 가득 들어섰습니다. 현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사라 해도 절차가 있는 법이요. 이곳은 내 관할이고 이 재판은 내가 주재하는 것이요. 마패 하나로 모든 것을 뒤집으려 하다니 이것이 법도요? 이시온이 현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조급함도 분노도 없는 눈이었지요. 현감 마지막으로 묻겠소. 박진사와 주고받은 뇌물의 내역을 스스로 실토하겠소. 아니면 이 자리에서 모든 증거를 공개하겠소. 현감이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박진사가 먼저 움직였지요. 마당 한쪽으로 몸을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전답을 빼앗긴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이 없었지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박진사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들 앞에서 박진사가 발을 멈추었습니다. 이시온이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분이가 비단지를 이시온에게 건넸지요. 이시온이 그것을 받아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분이의 아버지가 목숨을 걸고 기록하여 남긴 장부요. 그리고 내가 반년간 잠입하여 수집한 물증이 여기 더 있소. 두 증거가 합쳐지면 박진사와 현감의 죄상은 낱낱이 밝혀지요. 현감이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박진사의 두 다리가 떨렸지요. 마당에 들어선 백성들 사이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오랫동안 참아온 울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관아 마당에는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박진사에게 전답을 빼앗겼던 집안들이 하나둘 몰려들었고 억울함을 호소하다 오히려 죄인으로 몰렸던 이들도 나타났지요. 수년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아두었던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관아 마당이 그들의 목소리로 가득 찼지요. 이시오는 수집해온 물증을 하나씩 꺼내 놓았습니다. 박진사의 창고를 드나든 수레의 숫자와 날짜, 관아 장부와 실제 전답 현황의 차이를 기록한 문서들이었지요. 거기에 비단지의 내용이 더해졌습니다. 박진사와 현감이 주고받은 뇌물의 품목과 날짜가 이시온의 물증과 맞아 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박진사의 창고에서 나간 곡식 수레의 숫자가 비단지에 기록된 뇌물 액수의 환산치와 정확히 일치했지요. 두 증거가 하나로 맞물리는 순간 보는 이들의 낯빛이 일제히 굳어졌습니다. 분이 아버지의 필체와 그가 재직하던 시절에 관한 문서를 아는 늙은 아전이 나섰습니다. 이 비단지의 글씨체는 제가 압니다. 전 현감 나으리께서 쓰시던 필체와 같습니다. 제가 수십 년을 곁에서 보았으니 틀림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쐐기를 박았지요. 현감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박진사는 아직 발뺌을 시도했지만 전답을 빼앗긴 백성들이 하나씩 앞으로 나서기 시작했지요. 언제, 어느 논이, 어떤 구실로 넘어갔는지를 기억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관아가 내놓은 공식 구실과 실제 상황이 전혀 달랐다는 것을 직접 겪은 사람들이었지요. 박진사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변명할 틈이 없었지요. 증거가 겹겹이 쌓였고 증인이 넘쳐났으며 왕명을 받은 어사가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무너졌습니다. 두 무릎이 마당 흙 위에 꿇어졌지요. 현감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시온이 포졸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박진사와 현감을 포박하라. 포박줄이 두 사람의 손목에 감겼습니다. 얼마 전까지 분이와 이시온을 묶었던 바로 그 포박줄이었지요. 마당에 가득한 백성들 사이에서 울음과 탄성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분이는 그 자리에 서서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억울하게 끌려갔을 그 관아 마당이었지요. 아버지가 결백을 외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 마당에서 지금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았던 두 사람이 포박을 당하고 있었지요. 분이는 손안에 쥔 비단지를 천천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부러진 비녀의 두 조각도 함께 쥐고 있었지요. 어머니가, 아버지가 마침내 풀렸습니다. 박진사와 현감이 포박된 이후 이시온은 사흘 동안 관아에 머물며 남은 일을 정리했습니다. 빼앗긴 전답의 원래 주인을 가려내고 조작된 관아 장부를 바로잡는 일이었지요. 억울하게 채무를 떠안았던 집안들의 기록도 하나씩 다시 살폈습니다. 5년치가 넘는 장부를 뒤지는 일이었으니 쉽지 않았지만 이시온은 한 줄도 빠뜨리지 않았지요. 분이 아버지의 누명도 그 과정에서 함께 벗겨졌습니다. 분이의 아버지가 파직될 당시 제출된 고변서가 박진사 쪽에서 조작한 문서였음이 이시온의 물증으로 밝혀졌지요. 조정에 올릴 공문의 분이 아버지의 이름 옆에 쓰였던 죄명이 지워지고 대신 청렴한 관리로서 직무에 충실하다 억울하게 파직된 사실이 기록되었습니다. 분이의 가문은 복권되었고 몰수되었던 재산의 일부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지요. 분이는 그 공문이 작성되는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붓이 종이 위를 움직일 때마다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것 같았지요. 수년간 짓눌려 있던 것, 아버지의 죽음과 자신의 몰락을 억울하다 울부짖지도 못하고 삼켜야 했던 것들이 그 공문 한 장 한 장과 함께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이시온이 임무를 마무리하고 짐을 꾸리는 날 저녁, 분이는 관아 담장 밖 느티나무 아래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가뭄에 시달리던 나무였는데 며칠 전 밤에 비가 내린 덕분인지 가지 끝에 여린 잎새가 조금씩 돋아나고 있었지요. 분이는 그것을 올려다보다가 발소리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시온이었습니다. 관복을 입지 않은 차림이었지요. 머슴 시절의 투박한 차림도 아니었고 어사의 관복도 아닌 그냥 한 사내의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이시온이 분이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지요. 이시온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조정으로 돌아가야 하오. 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지요. 그 전에 할 말이 있소. 분이가 이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시온이 시선을 느티나무 쪽으로 두며 말했지요. 나는 단양에 팔린 머슴이었소. 벙어리 행세를 하며 짐승처럼 매를 맞던 사내였지요. 그 사내의 손을 잡고 숲속으로 함께 달려준 사람이 낭자요. 그 단양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그 장터에서 기회를 놓쳤을 것이요. 분이가 입술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쪽 손을 잡은 것이 아닙니다. 살아남으려 도망친 것이지요. 이시온이 분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지요. 흘바닥에 글씨를 쓰던 밤에 아주 희미하게 입꼬리가 올라갔던 것보다 조금 더 또렷한 웃음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같은 일이었소. 분이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느티나무에서 여린 잎새 하나가 바람에 흔들렸지요. 이시온이 다시 말했습니다. 낭자, 나는 조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낭자를 두고 가지 않겠소. 단양에 나를 산 진정한 주인이 낭자이니 그 주인 곁에 평생 머무는 것이 마땅한 도리일 것이요. 분이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달빛이 느티나무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지요. 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도리를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이시온이 답했습니다. 지금껏 벙어리 행세를 하면서도 어긴 적 없는 도리가 있소. 낭자 곁에 있는 것은 그보다 훨씬 쉬운 일이오. 그해 가을이 깊어갈 무렵 두 사람은 고을 느티나무 아래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객이라고는 국밥집 할머니와 전답을 되찾은 몇몇 백성들 뿐이었지요. 화촉도 변변치 않았고 음식도 소박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성대한 잔치보다 따뜻한 혼례였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백성들이 하나둘 돌아간 뒤 느티나무 아래 남은 두 사람 사이로 가을바람이 조용히 지나갔지요. 이시온이 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가뭄이 끝나고 풍년이 든 해가 왔습니다. 메말랐던 논에 물이 차오르고 갈라졌던 대지에 벼이삭이 가득 들어찼지요.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장터에는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박진사의 손에 넘어갔던 전답들이 원래 주인들에게 돌아오고 억울하게 빚을 떠안았던 집안들이 하나둘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고을 전체가 오랜 짐을 내려놓은 듯 숨을 고르는 시절이었지요. 장터 한쪽 낡은 국밥집 평상 위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분이와 이시온이었습니다. 혼례를 올린 뒤 두 사람은 그 고을의 자리를 잡았지요. 이시온은 조정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관복보다 수수한 차림을 즐겼습니다. 과묵한 것도 여전했지요. 그러나 분이와 나란히 앉았을 때만큼은 그 눈이 유독 부드러워졌습니다. 분이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주머니였습니다. 그 안을 여러 손바닥 위에 쏟아내었지요. 단양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도록 쓰지 않고 그대로 간직해온 돈이었습니다. 동전들이 햇살 아래 반짝였지요. 이시온이 그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직도 가지고 있었소. 버리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손바닥 위의 단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돈을 쥐고 장터에 섰을 때 저는 내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단양이 전부였고 그것마저 쓰면 남는 것이 없었지요. 그런데 이 돈을 쓰고 나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시온이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분이가 말을 이었지요. 저는 그때 사람을 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단양으로 산 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샀소? 분이가 손바닥을 오므려 단양을 다시 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지요.
내일을 샀습니다. 이시온이 잠시 분이를 바라보다가 눈을 들어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풍년을 맞아 활기를 되찾은 장터, 좌판마다 물건이 넘쳐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풍경이었지요. 몇 해 전 가뭄에 지치고 박진사의 횡포에 눌려 눈빛조차 꺼져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소리 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이시온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반년간 이 고을을 살피면서 많은 것을 보았소. 권세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약한 자들의 것을 빼앗는지, 억울한 자가 어떻게 소리도 내지 못하고 무너지는지,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내 소임이라 생각했지요. 그러나 이 고을에서 진짜로 배운 것은 다른 것이었소. 분이가 이시온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눈앞에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있다는 것이요. 단양밖에 없는 처자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내의 손을 잡았소. 그 눈이 이 고을에서 일어난 모든 일의 시작이었지요. 분이가 손안의 단양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에 살며시 기댔지요. 국밥집 주인 할머니가 뜨거운 국밥 2그릇을 내왔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장터 바람을 타고 번졌지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조용하지 않았지요. 장터의 소리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좌판의 흥정소리와 아이들 다른 박질 소리가 두 사람 주변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